안녕하세요. 저는 새 지점의 카페를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여사장입니다. 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공부만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자영업에 뛰어들어 일밖에 모르고 살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엉망이었던 이유가요. 우선 저는 비교적 잘 사는 축에 속하는 일명 중산층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부모님께선 각각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오랫동안 다니셨고요. 이번에 이 부장 그놈이 내 성과를 전부 가로채 갔어. 개자식. 참아요, 여보. 지금은 꾹 참아야 다음 부장 자리가 당신한테 오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도의가 있지. 난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들은 딱 질색이야. 수영이 주호. 너희도 아빠 말 명심해. 돈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아래 돈 없는 법이야. 알겠어? 두 분 다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큼 일에 열성적이셨지만 두 분의 철칙은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거였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그렇게 인간적이고 성실한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해 각각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부모님께 선언했습니다. 저 카페 창업하려고요. 알바하면서 틈틈이 카페 일 배웠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아빠. 저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아빠는 기가 찼는지 헛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남동생은 옆에서 국을 뜨다 말고 헐하며 입을 떡 벌렸죠. 너 뭐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아빠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어디 가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땐 상대방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고 당당하게 하는 거라고요. 뻔뻔한 제 말에 엄마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여보, 우리가 딸내미 하나는 아주 당차게 키웠어요. 그죠? 허허, 그러게. 아주 당돌하기 짝이 없구만. 그래, 어디 계획 한번 말해봐라. 일단 들어보고 생각해보마. 저는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을 토대로 세운 제 계획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잠시 흠하고 고민하시던 부모님께선 두 분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시더니 일단 네 뜻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 아빠는 제게 충고를 한마디 남기셨죠. 일단 네 뜻대로 해봐라. 하지만 이거 명심해야 돼. 어딜 가든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은 피할 수 없기 마련이다. 네가 사장이 되더라도 위에 있다고 경솔하지 말고 항상 사람을 귀하게 대해야 돼. 참 아빠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죠. 이후 전 부모님의 도움으로 목 좋은 곳에 카페를 차릴 수 있었고 다행히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매출은 점점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창업한 지 3년, 제 나이 26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뭐? 갑자기 결혼? 네,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요. 남동생은 제 말에 사례가 들렸는지 헥헥거리며 다급하게 물을 마시더군요. 헐, 실행력 보소. 누나 무슨 경주마야? 뭐 하나 꽂히면 바로 직진이네.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더군요. 그리곤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 뭐 네가 말린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어떤 놈인지 말이나 해봐. 카페 창업할 때 맞춤 가구 알아보다가 만난 가구 공장 사장인데요. 알뜰하고 성실해요.
그게 다야? 착해요. 아이고. 아빠는 이마를 턱 짚으며 탄식을 하셨어요.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고요. 착하고 성실하면 됐죠. 부모님께선 어떤 놈인지 집에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군요. 너를 누가 말리겠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집에 남편을 인사시켰고 남편이 돌아가자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영이 네 말대로 알뜰하고 성실해 보이는구나. 근데 이 아빤 뭔가 썩 내키지가 않는다. 네? 왜요? 자라온 환경이라는 게 무시할 게 못 돼. 아, 그 친구 좀 어렵게 자랐다며? 아까 보니까 휴지를 한 장씩만 떼어서 쓰는 것도 그렇고 수도세 아깝다고 더 준다는 걸 기어이 됐다고 하면서 물 한 컵 가지고 식사 내내 홀짝홀짝 마셔댈 때도 그렇고 아끼면서 살아온 게 티가 나더구나. 저는 아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낭비병 있는 것보다 낫죠. 네가 풍족하게 자라서 아직 모르겠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저런 행동들이 다 너에게도 요구될 거야. 네가 아주 힘들 거라고. 엄마는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네 아빠 말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구나. 딱히 제 의견을 반대한 적이 없던 두 분이라 저도 신중히 고민하게 되더군요. 평소 알뜰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행동이 제게 문제가 될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부모님께 알겠노라 말하고 한동안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혼자서 가게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홀에 불은 전부 꺼놨었는데요. 누구지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글쎄 남편이 말도 없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만남을 가진 지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 때문에요. 수영 씨, 왜 요즘 절 피하는 거예요? 바로 남편이 비 맞은 강아지 마냥 처량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급하게 휴지를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죠. 아니, 울긴 왜 울어요? 다 큰 남자가. 부모님께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가요? 혹시 제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전곡을 찔린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더군요.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지금은 비록 작은 공장이지만 열심히 키워서 수영 씨 꼭 호강시켜 줄게요. 저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요? 저 수영 씨 없으면 안 돼요. 남편의 간절한 말에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이 드디어 방향을 정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달래서 돌려보냈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찾아왔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명현 씨 한번 믿어보려고요. 부모님께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당시엔 무난하신 분이라 상견례 또한 무탈하게 끝났죠. 그렇게 행복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들 둘을 낳고 나자 저희 가정의 불화가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당신, 내가 물티슈 사지 말라고 했지? 행주 빨아서 쓰라고, 행주. 걸레를 쓰던가. 아니, 애들 기저귀 갈아줄 때 쓰려고 산 거야. 그리고 물티슈 좀 사면 어때?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없어도
나랑 희정이 잘만 키웠어. 당신은 왜 그렇게 사치스러워?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이랑 같아? 가뜩이나 점장한테 가게 맡기고 독박육아 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어진 걸 내 몸 좀 편하게 쓰겠다는 게 왜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고작 물티슈 몇 개 샀다고 길길이 날뛰는 당신이 궁상 맞은 거야. 뭐? 궁상? 너 지금 네 처가에 돈 좀 있다고 나 무시하냐? 남편의 본색은 바로 저에게 도가 지나친 절약을 강요하는 일을 넘은 가난에 대한 뿌리 깊은 자격지심이었어요. 어른 말씀 들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다고 저희 부모님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게다가 항상 제게 쩔쩔매던 시댁 식구마저도 본 모습을 슬슬 드러내긴 마찬가지더군요. 둘째가 돌이 채 안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와 시모, 시누까지 시댁 식구가 모두 저희 집으로 아기들을 보러 놀러온 날이었죠. 제가 내온 사과를 드시던 시부가 갑자기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며느라, 모름지기 손님 대접은 정성인 법이다. 첫째 때야 처음이니까 밖에서 돌잔치를 했지만 둘째 돌잔치는 이 집에서 하자꾸나. 그럼 가까운 친인척 분들만 모시고 출장 뷔페 부를까요? 너는 돈이 썩어나냐? 돈 좀 있다고 정성을 돈으로 때우려고 해? 네 손으로 음식을 직접 해서 내와야 대접 아니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랍니까? 저 그때 연년생으로 아들 둘 낳고 골반이니 허리니 틀어져서 정말 생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돈 주고 육아 도우미 좀 부르려고 해도 남편이 돈 아깝다며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서 정말 몸통 박치기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혼자서 돌잔치 음식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열이 받아서 시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돈 묵혀두면 곰팡이 피고 썩겠죠. 대접하는 사람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 사람들 입으로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저 지금 다 죽어가는 거 안 보이세요, 아버님? 어딜 건방지게 시애비한테 말대꾸야? 이래서 있어 자란 애들은 안 된다니까. 고생을 안 해봤으니 조금만 힘들면 징징거리지. 여보, 그만하시구랴. 몸푼 지도 얼마 안 된 애한테 왜 자꾸 그러오? 그나마 시모께서 중간중간 저렇게 막아주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 정말 진지게 다 뒤집어 엎고 시부와 한판 붙었을지도 몰라요.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자격지심까지 갖춘 남편과 시부만으로도 골이 아팠는데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였어요. 시부와 제가 투덕거리는 와중에 언제 들어간 건지 신우가 제 방에서 립스틱 2개를 들고 나오더군요. 와, 새언니, 화장품 죄다 명품만 쓰세요? 나 이 브랜드 립스틱 색깔별로 가지고 싶었는데 저 이거 2개만 줘요, 새언니. 어차피 애들 보느라 새언니는 화장할 시간도 없잖아요. 괜찮죠? 아싸, 득템.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신우는 혼자 묻고 혼자 대답을 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제 화장대며 옷장을 틈틈이 살피더니 이러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래, 화장품 몇 개 정도야 또 사면 되니까 하고 넘겼는데 신우의 손버릇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나중엔 남편에게 집 비밀번호까지 물어봤는지 대놓고 와서 말도 없이 제 옷이며 가방을 들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그런 시댁과 남편에게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맞서 싸우기도 하고 회유도 해보고 이러지 말라고 부탁도 해봤지만 남편과 시부 신우는 변하지 않더군요. 제게 미안해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건 시댁에서 시모가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말리던 결혼을 제가 밀어붙였고 아들 둘까지 낳은 마당에 차마 돌격대장인 저라도 쉽사리 이혼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구두쇠여서 그렇지 결혼 전 자신이 한 약속대로 정말 회사 일엔 열심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저 꾹 참고 남편과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아이들의 아빠와 엄마 정도의 관계만 유지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덧 아들들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남편 회사의 직원 수는 어느덧 1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를 늘렸고 제 카페 또한 2호점을 낼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오픈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호점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2호점이 안정되는 상황을 봐서 연달아 3호점까지 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제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저는 카페 안 사무실에 앉아 2호점 매출 현황을 보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무실로 불쑥 들어와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밖에? 누구? 모르겠어요. 웬 젊은 여잔데 좀 꼬질꼬질하고 음침한 분위기였어요. 젊고 음침한 여자라니. 저는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갔고 직원은 바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물은 한 잔 가져다 드렸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곤 저를 찾아왔다는 여자를 향해 다가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던 그 여자는 직원의 말대로 굉장히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굴러다니는 것 아무거나 주워 입은 듯 꼬깃거렸고요. 안녕하세요.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자는 자신이 먼저 찾아왔으면서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신이 남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왜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 공장에서 쭉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이미 그만두기까지 한 여직원이 저를 왜 찾아온 건지 의아했어요. 게다가 그 여직원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두 손을 벌벌 떨며 연신 물을 들이켜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러나 싶었죠. 여직원은 다시 한번 목을 축이더니 이내 뭔가 결심한 듯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휴대폰 화면엔 제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영상이 뭔지 몰라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지켜본 저는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화면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꽃갈모자를 쓴 웬 중년의 여자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죠. 영상 속 남편은 아주 환하게 웃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젊은 여자 목소리로 엄마, 카메라 좀 봐봐 하며 까르르 웃더군요. 그리고 노래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해 갔고 남편 입에서 나온 생일 축하 대상의 이름은 그야말로 제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장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촛불 후 하고 부세요. 장모님이라뇨? 영상 속 여자는 분명 저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저희 엄마 말고 장모님이 또 있을까요? 결혼을 2번 한 게 아닌 이상 말이죠. 저는 커다래진 눈으로 여직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제 남편이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직원은 고개를 푹 숙이곤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대답하더군요. 저희 엄마예요.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저고요. 저는 바로 직감했습니다.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이 영상을 보기 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겠구나 하고요. 저는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벌벌 떠는 여직원이 저를 대체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하길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겁을 먹고 도망가기라도 하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없을까 봐서요. 이후 조금 진정이 된 여직원은 그제야 입을 열고 저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직원의 입에서 나온 이유라는 것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기가 차지 뭡니까? 제가 듣다가 너무 열이 받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끊고 찬물을 먹고 왔을 정도로 말이에요. 공장을 다닌 지 1년이 채 안 됐다던 여직원은 자신과 남편이 내연 관계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쉽게 말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죠. 그것도 25살에 자기보다 20살가량 어린 여자와 말이에요. 아니, 왜 하필 나이 많은 남자를, 그것도 유부남을 만났어요? 이해가 안 가 물은 제 질문에 여직원은 얼굴을 붉히곤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하더군요. 저희 집이 좀 어려워요. 엄마는 당뇨 합병증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일을 못 하세요. 한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고요. 제 남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사회생활이 힘들고 아빠는 제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가서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들으신 이후로 저를 엄청 챙겨주셨어요. 집으로 음식이나 쌀을 배달시켜 주기도 했고 저한테 한 번씩 용돈을 주시기도 했고요. 저 말고 저희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주는 거니까 무조건 받으라면서요. 이후에도 남편은 여직원을 살뜰하게 챙겼고 여직원은 살면서 처음 느껴본 든든함에 남편에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대충 듣기만 해도 알겠더군요.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제법 예쁜 여직원을 남편이 돈으로 꼬신 거죠. 제일 약한 부분을 파고들면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유부남을 만나요? 아가씨,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 그런 짓 못하는 거 몰라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집안의 가장이라고요. 사장님이 사모님과는 같은 집에 살기만 할 뿐 거의 남남이라고 하셨어요. 곧 이혼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저와 꼭 결혼할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고요. 전부 거짓말이었지만은요. 여직원은 결국 눈물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런 여직원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제법 딱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인 걸 알고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상간녀가 된 거잖아요. 저는 팔짱을 끼고 아무 말 없이 여직원이 계속 말을 잇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전 당연히 사장님이 기뻐할 줄 알고 임신 소식을 알렸죠. 저랑 결혼할 거라고 저 닮은 아이도 꼭 낳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대도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제발 아기를 낳자며 매달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중에 왜 이렇게 거머리처럼 구냐며 제 배를 걷어차기까지 했어요. 임신한 제 배를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여직원을 대번에 잘라버렸다고 했습니다. 행여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여직원과 그 가족까지 전부 가만두지 않을 줄 알라며 엄포를 놓으면서요. 그렇게 집에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문득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생긴 아기를 위해서 아빠인 사장님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아이를 둘이나 낳고 오랜 시간 사장님과 살아온 사모님께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제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혹시 제 말을 안 믿어주실까봐 사장님이 찍힌 영상까지 찾아가지고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듣다 보니 쓰레기도 저런 패급 쓰레기가 없었는데 그 쓰레기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저를 기가 차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제 머릿속에서 얇고 팽팽한 끈 하나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여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죠. 갑시다. 네? 나랑 같이 가자고요. 내가 그 인간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하지만 저는... 왜요? 그 인간 무서워요? 이걸 들고 나한테 고해성 사러 왔을 땐 그 인간 다시 마주볼 각오 정도는 했었어야지. 잔말 말고 따라와요. 저는 막무가내로 그 여직원을 끌고 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를 남편의 공장을 향해 몰았죠. 운전을 하는 내내 어찌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던지 몇 번이나 클락션을 마구 쳐대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집에서 애들한테 쓰는 휴지 한 조각도 아까우면서 밖에선 그지를 하고 다녀? 뭐? 장모님? 진짜 어이가 없네. 운전을 하며 계속 분노에 차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여직원은 안전벨트를 두 손으로 꼭 부여잡더군요. 나중에 그 여직원이 말하기를 공장으로 향하는 내내 남편을 볼 생각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반쯤 눈이 돌아간 제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무서운 아내를 두고 남편이 어떻게 겁도 없이 바람을 피웠을까 싶었다고요. 그렇게 공장에 도착한 저는 여직원의 팔을 잡고 남편의 사무실로 직진했습니다. 공장 내부를 지나치는 동안 오래된 직원 몇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 전부 그냥 지나쳤지만은요. 그리고 직원들은 여직원 또한 금세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도희 씨가 어떻게 사모님이랑... 도희 씨네? 갑자기 그만둬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시 나오기로 한 거야? 말투를 들어보니 직원들은 남편과 여직원의 일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아주 철저하게 바람을 피운 거라고 생각하자 더 부하가 치밀더군요. 저는 눈앞에 있는 남편 사무실 문을 발로 뻥 걷어찼습니다. 너무 세게 열린 문이 쿵 하고 다시 벽에서 튕겨져 나올 정도로요. 여보? 저의 엄청난 등장에 남편도 뒤에서 지켜보던 직원들도 모두 일동 정지가 되더군요.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여직원의 얼굴을 보자 남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죠.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전 옆에 있던 정수기에 반쯤 남은 물통을 뽑아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앉아있던 의자와 함께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이내 엉금엉금 기어 사무실 책상 밑으로 숨어들더군요. 어차피 아래가 앞뒤로 뻥 뚫려 있는 간이 책상이라 앞에서 우습게도 다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는 잔뜩 몸을 웅크린 그놈 머리 꼭지에 대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버러지 같은 놈아. 옛날에 나 없으면 죽는다고 질질 짜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니 고작 이따위 꼴 보여주려고 내 인생 망쳤냐? 집에서 똥 닦는 휴지도 아까워서 네 칸 꼭꼭 세워서 쓰는 더러운 놈이 뭐? 회사 여직원을 꼬셔서 돈이고 쌀이고 다 해다 바쳐? 야, 그 용돈이란 거 네 아들들한테 한 번이라도 준 적 있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짐승도 제 새끼는 끔찍이 아끼는데, 여보,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듣긴 뭘 들어? 입 열지 마, 쓰레기 냄새 나니까. 에라, 이 열등감 덩어리야. 집에서는 맨날 나한테 처가에 돈이 많아서 자기 무시하냐고 피해의식에 쩔어있던 놈이 형편 어려운 어린애 집에 가서 돈 가지고 유세 떠니까 좋았지?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어린애를 꼬셔댔으면 책임이라도 질 것이지. 네 애까지 뵌 여자를 맨몸으로 쫓아내?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너는 아주 재활용도 안 될 놈이야. 이 핵 폐기물 같은 놈아. 당장 네 놈 짐 싸서 시댁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집도 네가 돈 많다고 싫어하는 우리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사준 거니까. 저는 그대로 여직원을 데리고 공장을 나와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제 뒤통수에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나간 이후로 망신 좀 제대로 당했겠죠. 아가씨, 집 어디예요? 네? 집 주소 부르라고요. 그럼 내가 내 남편만 잡고 아가씨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남의 집 사위한테 장모님 소리 듣고 선물도 돈도 챙겨받은 아가씨랑 아가씨 엄마, 내가 가만둘 줄 알았냐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한테 어떤 벌을 내리시든 다 달게 받을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 엄마만은. 주소 부르라고. 임신한 애한테 뭔 짓을 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제가 소리를 확 지르자 여직원은 몸을 움츠리며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결국 집 주소를 부르더군요. 저는 그대로 차를 몰아 여직원의 집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여직원을 앞세워 여직원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던 제 투지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여직원은 아주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더니 이내 아주 낡은 주택문을 열어젖히더군요. 여직원의 집은 그 낡은 주택에서도 시멘트 계단을 몇 칸 내려간 곳에 위치한 방 하나짜리의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집안 내부 또한 들어왔던 길과 다르지 않았어요. 쿰쿰한 곰팡내가 집안에 진동을 하고 있었고 노란 장판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잔뜩 울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집엔 여직원의 엄마가 잠들어 있었고 지적 장애가 있다던 남동생은 입을 해 벌리곤 낡은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힘이 팍 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다시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여직원은 제가 왜 그러는지 몰라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왔고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와 제 차 앞에 멈춰선 저는 뒤따라오던 여직원을 향해 몸을 획 돌렸습니다. 여직원은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우뚝 멈추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여직원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 사는 꼴 보니 차마 불쌍해서 내 승질대로 못하겠네. 도희씨라고 했나? 내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충고해 줄게. 도희씨, 젊은 인생 그렇게 허투루 쓰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도희씨 눈엔 피눈물 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든 뭐라든 정당한 방법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눈이 멀지. 안 그래? 마음 같아선 도희씨든 도희씨 엄마든 싹 다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까지 해버리고 싶은데 나한테 먼저 양심 고백하러 찾아왔으니까 내가 한 번만 봐줄게. 대신 나랑 우리 아이들한테 진주해.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갚어. 알겠어?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구더군요. 배소 가기는 어쩔 거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내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가정을 망친 사람한테
괜한 오지랖 부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한 거로도 많이 봐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남편의 짐을 전부 싸서 용달차를 불러 그대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서 안 받아주면 그냥 빌라 입구에 전부 놓고 와도 된다고 사장님에게 돈을 2배로 드리며 당부했죠. 그리고 그 길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저는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에게 당분간 외갓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미리 연락해 두었거든요. 아빠가 길길이 날뛰며 당장 남편을 잡아 족치겠다는 걸 우선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겨우 말리면서요. 예상대로 남편은 집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두들겨대며 시끄럽게 굴더군요. 애원을 하는지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귀엔 다 개 짖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은 작전을 바꾸었는지 제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했는데 나중엔 너무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꾸 전화질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애가 하도 달라붙길래 나도 너무 외로워서 몇 번 만난 거야. 그리고 걔가 나랑만 붙어 먹었겠어? 분명 몸 함부로 굴리다 다른 놈 아이 임신해서 만만한 내 애라고 우기는 거라고. 지랄도 가지가지다. 어쩜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너 한 번만 더 나 귀찮게 굴면 난 네가 한 일 회사 이름 네 실명까지 싹 다 까발려서 기자한테 제보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면 해. 그깟 벌금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어디 국민 멍멍이 한번 돼볼래? 남편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지더군요. 그 뒤론 시댁으로 향했는지 시부가 잔뜩 성인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차피 남편한테 으름장도 났겠다. 안 받을까 싶었지만 그동안 제가 당해온 게 있어 마지막으로 한 방 먹이고 싶더군요. 네, 아버님. 야, 너 미쳤냐? 남편이 그깟 계집질 좀 했기로써니 그게 뭐 대수라고. 하늘 같은 남편을 감히 내쫓아? 돈 말곤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 저렇게 무식하지. 당장 짐 도로 안 가져가? 아버님, 애들 아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제가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 못 들으셨으니까 이러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만 봐드릴게요. 그리고 아버님, 저는 돈이라도 들고 있지 아버님께선 그 돈도 없으시잖아요. 아버님, 저 애들 아빠 이혼 소송에 위자료 청구까지 해서 싹 다 벗겨먹을 거거든요. 아주 알거지를 만들어 버리려고요. 아버님은 참 돈 싫어하시죠? 돈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들이라고 제 친정도 맨날 욕하셨잖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뭐야? 그리고 아버님께도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폭언하시면 저 아가씨 절도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그동안 아가씨가 제 방에서 야금야금 훔쳐간 물건들만 해도 돈 1,000만 원 우습게 깨질걸요?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 아들에 이어서 딸 인생까지 말아먹고 싶으시면 저한테 또 전화하세요. 아셨죠?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른이라고 참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론 남편도 시댁의 어느 누구도 제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한 거겠지만은요. 나중에 소송이 전부 마무리된 이후에 정말 미안했다는 시모의 문자 한 통을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지만 솔직하게 남편과 이혼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남편의 바람을 숨길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애들이 힘든 일 또한 정면으로 마주보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했거든요.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했지만 고맙게도 아들들은 저를 이해해 주더군요. 어차피 아빠랑 밥 먹으면 맨날 잔소리에 대해서 체할 것 같았어. 언젠간 진짜 조개 한 마리 천장에 매달아 놓고 맨밥만 먹게 될 것 같았다니까? 우리 집 진짜 돈이 많긴 많은 거 맞아? 큰아들의 말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휘식 웃을 수 있었어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돈을 아껴댔으면서 그 돈을 죄다 지 욕정 채우는데 퍼날랐다고 생각하자 다시금 화가 슬그머니 치밀어 올랐지만은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땐 한창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이었죠. 늦은 밤 저는 낯선 번호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차 일어나고 말았어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직원 도희 씨였습니다. 사모님,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모님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남겨요. 미련하다고 말하실지 염치 없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결국 아이를 지우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와 사장님은 저와 아이를 버렸지만 저만은 제게 찾아온 제 아이를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뜩이나 힘든 형편에 이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를 자신도 없고요. 사모님, 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삶을 마감할까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아기가 외롭지 않게 저라도 함께 해줘야죠. 사모님, 저로 인해 사모님과 자제분들이 받은 상처는 제가 아무리 사죄를 한들 나아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제 목숨으로나마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마지막이라니 목숨으로 용서를 빌겠다뇨. 저는 황급히 119에 전화해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을 말하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이 꺼져 있지 않아 위치 추적이 되더군요. 도희 씨가 발견된 곳은 남편 공장 외곽의 간이 화장실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도희 씨가 이송되었다던 응급실 위치를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엔 손목에 붕대를 감은 도희 씨가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정신을 잃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황급히 뛰어들어간 저를 발견했는지 도희 씨는 침대에 힘겹게 걸터앉더군요. 도희 씨, 괜찮아? 사모님, 죄송해요. 저는 그제야 안도감이 밀려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감싸쥐곤 도희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진짜. 도희 씨 나한테 무슨 악연이길래 자꾸 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왜 실컷 미워하지도 못하게 해. 목숨으로 용서를 빌면 내가 뭐 얼씨구나 좋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럴 줄 알았어? 죽긴 왜 죽어? 그놈 보란듯이 잘 살아야지. 정말 못 살아 내가. 죄송해요.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막막해서. 내가 그랬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든 뭘 하든 하라고. 이분 뒀다 뭐해? 나한테 그런 문자 보낼 용기로 염치가 없을 거면 차라리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지 그랬어. 일단 며칠 입원해서 쉬어. 병원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집에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고 잘 둘러대고. 도희 씨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아기를 생각하라며 그런 도희 씨를 억지로 입원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에게 혹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해서 물었죠. 너도 참 너다. 아무리 사람 귀하게 여기라고 내가 가르쳤다지만 네 가정 박살내내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아빠는 투덜댔지만 그래도 제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는 않으셨는지 제게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희 씨의 퇴원과 동시에 도희 씨와 함께 노동청으로 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어요. 해고 예고 수당 또한 남편 회사에 함께 요구했죠. 다행히 모든 증거와 부당 해고 정황이 인정되어 도희 씨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출퇴근 명부를 부탁하기 위해 연락한 남편 공장 직원에게 남편의 근황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임신만 시키지 않았다 뿐이지 남편이 건든 여직원들이 둘이나 더 되더라고요. 도희 씨처럼 갑자기 그만둔 여직원이 둘이나 더 있었다고 하니 아마 질리면 도희 씨한테처럼 으름장을 놓고 내쫓은 거겠죠.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한 남편에게 붕괴한 직원들 중 일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장 밑에서 도저히 일할 수 없다면서요. 개중엔 연차가 꽤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퇴직금 물어주는데 꽤나 고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갑자기 숙련자들이 사라지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납품해야 할 물량을 시간 안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거래처가 대거 끊겼다고 하네요. 아마 이직을 한 그만둔 직원들이 같은 업계에 소문을 낸 탓도 클 거라며 소식을 전해준 직원이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도희 씨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후 너무 많은 마음고생, 몸고생을 해서였겠죠. 저는 그런 도희 씨에게 미역국을 한솥 끓여다 주었죠. 유산도 출산이랑 똑같아. 몸조리 잘해야 돼. 내 몸 지킬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소중해야지. 좀 믿긴 하지만 어쨌든 도희 씨도 귀한 사람이야. 제 말을 들은 도희 씨는 제게 안겨 펑펑 울어대더군요.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딸버린 도희 씨 인생이 너무 치근해 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몸조리를 마친 도희 씨를 제 카페에 출근시켰어요. 사모님, 제가 염치 없게 사모님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이제 사모님 아니고 사장님. 알았지? 그리고 도희 씨, 나 그렇게 느슨한 사람 아니야. 일 잘못하면 바로 잘라버릴 거라고. 아, 물론 한 달 전에 통지는 해줄게. 그러니까 와서 열심히 일 배워. 우리 카페 이래봬도 꽤 체계 있는 직장이다. 도희 씨는 그저 감사하다며 연신 제게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제게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다며 도희 씨는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면 연습을 하겠다며 자처해서 추가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손님들에게도 아주 친절했고요. 그렇게 점점 사람이 밝아지니 이내 기존에 일하던 직원들과도 무척이나 친해지더군요. 활짝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야 좀 20대 푸릇한 얼굴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건 이후 3년이 지났네요. 제 아들들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 또한 얼마 전 성공적으로 카페 3호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호점의 점장은 다름 아닌 도희 씨가 맡게 되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부터 도희 씨는 자신이 점장이 될 매장에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누가 보면 자기가 사장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남편의 공장은 얼마 전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애들까지 남편을 보기 싫어해 이혼 후 한 번도 볼 일이 없던 사람이라 저도 이제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요. 여기까지가 우여곡절 많았던 저의 뼈아픈 결혼의 역사였습니다. 한 번 결혼에 실패해보니 전 연애나 남자보단 일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어제 친정 부모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다가 아빠가 제게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했죠.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
이렇게 사무실에서 사연을 적어보게 된 거예요. 돈 정말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품이 바로 돈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무리 그래도 돈 앞에서 인정을 잃지는 말자고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잘 살아가려고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잘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우리 귀한 직원들 퇴근시키려 일하러 나가야겠네요. 다들 귀하신 삶 열심히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